김두한이 12살일 때 종로 꼬마 이상욱과 함께 일원으로 교복집에서 27전의 가장 큰 교복을 사 입었다. 학생도 아니면서 새 교복을 얻어 입은 김두한은 날개라도 돋친 듯한 느낌이었다. 얼마나 입어보고 싶었던 교복이었던가. 신이 난 김두한은 여발한 듯이 거리를 쏘다녔다. 물론 단짝이 된 종로 꼬마와 함께였다. 경성역 가까이에 염천교까지 갔다. 굴다리 아래로 검은 연기를 뿜어내며 달리는 기차 구경을 하기 위해서였다. 다리 난간에 매달려서 두 다리를 벌렁거리며 이따금 지나가는 기차의 함성을 질렀던 두 소녀는 이제 기차를 타고 싶어졌다. 기차가 타고 싶다는 마음이 든 이상 두 소년이 합의를 보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똑같이 모험심이 강한 악동 시절이었으니까. 기차를 훔쳐 타고 인천으로 갔다. 상인천인지 하인천인지 모를 곳에서 내렸다. 처음 가보는 인천의 지리에 익숙할 리가 없었다. 풍월로 들은 월미도를 찾을 심산이었다. 흘러 월미도로 들어가기 전에 다 다르자 먹성이 좋은 두 소년은 우선 어느 지점인지 모를 중국 호떡집을 찾았다. 옛날의 중국 호떡은 정말 맛이 훌륭했다. 어린 소년들은 오전짜리 호떡 하나면 배가 부를 만큼 충분했다. 그러나 먹성이 좋은 김두한과 종로 꼬마는 호떡 하나나 둘로는 배가 차지 않았다. 하지만 종로 꼬마는 교복을 사고 남은 돈이 아직도 쩔렁쩔렁 소리가 날 만큼 많이 있었다. 나름대로 실컷 먹고 호떡집을 나와 몇 걸음도 옮기기 전이었다. 두 소년의 앞을 가로막고 빙 둘러선 무리들이 있었다. 아직 주먹 세계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기 이전인 한갓 골목대장에 불과했던 김두한이었지만 장차 주먹패의 두목에 오를 자가 갖고 있는 선천적인 감각으로 그는 사태의 위급함을 깨달았다. 야, 너희들 어디서 왔어? 앞장선 굵직한 사나이가 불량배다운 독특한 억양으로 턱끝을 치켜들며 물었다. 김두한은 속으로 생각했다. 도대체 낯선 고장에서 돈 냄새를 풍긴 게 잘못인가? 김두한은 이때부터 인천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했다. 물론 어느 동네건 불량배는 있었다. 하지만 유독 인천은 불량배가 많고 거친 사람들이 많았다. 뱃사람들은 툭하면 싸웠다. 나중에 김두한이 성장해서 인천 갈고리 폐와의 싸움이 상당히 힘들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인천에는 강력한 주먹들이 많았다. 하지만 당시의 김두한과 종로 꼬마는 상당히 어렸다. 두 소년과 같은 또래의 소년일 수 없는 건장한 사나이. 코밑이 시커먼 어른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사나이가 근처로 접근했다. 김두한은 교복을 입고는 있었으나 학생일 수가 없었다. 교모를 쓰지 않았을 뿐더러 새 교복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새 옷을 받자마자 일부러 몇 개의 단추를 떼어 팽개쳤고 새 옷을 먼저 구덩이에 굴려 꾸깃꾸깃 더럽혀놓고 몸에 걸쳤었다. 김두한은 학생이 아닌데 학생이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저 오늘 하루의 불행한 일진을 되씹으며 어떻게든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었다. 실제로 도망을 치려면 못 칠 것도 없었다. 나이가 불과 12~13살이라고는 하지만 어른 하나 둘쯤은 혼자서 충분히 처리하고 날쌔게 도망칠 자신도 있었다. 하지만 옆에는 종로 꼬마가 있었다. 말 그대로 꼬마 이상욱이 있지 않은가. 꼬마 하나를 내동댕이 치듯 놔두고 혼자 도망칠 수는 없었다. 새파랗게 질린 종로 꼬마는 벌벌 떨면서 구원이라도 바라는 듯이 김두한을 바라보았다. 김두한은 그 구원의 눈초리에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순간 냅다 휘두른 사나이의 손길이 종로 꼬마의 턱을 휘갈겼다. 장차 서울 장안 바닥을 휩쓸 종로 꼬마였으나 아직은 어린 소년이었다. 그는 속절없이 벌렁 뒤로 낮아빠졌다. 김두한의 불같은 반항기가 욱하고 치밀어 올랐다. 종로 꼬마가 나동그라진 것을 본 순간 껑충 뛰어오르면서 종로 꼬마를 친 사나이의 앞가슴을 걷어찼다. 13살짜리 소년의 발길질 하나에 덩치 큰 어른이 여지없이 나가떨어졌다. 두 소년을 둘러싼 무리들이 너무 놀라 주춤했다. 김두한은 도망칠 때는 이때다 싶어 종로 꼬마를 부축해 일으키려 하였다. 그러나 축 늘어진 종로 꼬마는 움직이지 않았다. 종로 꼬마의 작은 체구가 이처럼 무거웠던가 생각할 틈도 없었다. 무서운 발길질과 주먹이 수없이 김두한을 향해 날아들었다. 몸을 웅크리고 종로 꼬마를 부축해 일으키려 했던 김두한은 싸움에 대비할 태세를 갖추고 있지 못했다. 설령 싸울 자세가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어른들의 무수한 주먹과 발길질에 대항할 힘을 갖고 있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작은 종로 꼬마의 몸을 덮듯이 쓰러져서 그 사나운 문매를 고스란히 받았다. 매를 맞으면서도 종로 꼬마를 보호해야겠다는 본능이 병아리를 품은 암탉처럼 살아난 것이었다. 놈들의 발길질은 허리, 어깨, 등허리, 머리에 사정없이 퍼부어졌다. 그러나 아프다는 감각 같은 것은 없었다. 오히려 자기 육신에 가해지는 학대를 탄력 있게 받아들이며 일종의 잔인한 쾌감조차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무방비 상태의 소년에게 무차별하게 매를 가하는 어른들의 난폭함에 어금니가 달아 빠질 만큼 통분의 이를 갈았다. 순사다. 누군가가 소리친 것 같았다. 다리, 엉덩이, 허리, 어깨에 가해졌던 발길질이 순간적으로 멈추는 것을 알았다. 벌떼처럼 몰려들었던 월미도 패거리들이 일제히 흩어지며
골목 쪽으로 도망치는 것을 보았다. 아마도 누군가가 소년들이 청년들에게 얻어맞고 있는 것이 보기에 딱해서 경찰에 신고한 모양이었다. 엎어져서 그저 얻어맞고만 있던 김두한은 비로소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골목 안쪽으로 흩어져 도망가는 무리들을 옆으로 째진 듯한 그 작은 눈으로 무섭게 노려보았다. 눈에서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마음속으로 큰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다. 그 사건 이후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김두한은 어느덧 주먹 3개를 휘어잡는 서울의 두목 자리에 올라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한 번도 인천에 찾아간 일은 없었다. 서울을 다스리기에도 바쁜 판에 인천에까지 눈길을 돌릴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문영철, 김목, 망치 등 많은 강자들이 함께하기에 서울과 종로가 안정화되어 가고 있었다. 김두한은 종로 꼬마를 찾아가 물었다. 인천에 갔던 일이 생각나느냐? 종로 꼬마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흘렀다. 당시의 억울함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종로 꼬마는 중국 호떡집도 기억하고 그때 월미도 입구에서 월미도 구경도 못하고 쓰러진 것이 생각났다. 김두한은 10년 만에 다시 인천을 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김목, 문영철, 망치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들이 우미관 골목 안으로 사라지자 김두한과 종로 꼬마는 급히 서둘렀다. 김두한의 성미가 급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벌써 인천을 향해 나서는 것을 보며 종로 꼬마는 내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순전히 싸움을 하기 위해 가는 것이라면 김무옥과 문영철을 데리고 가야 하는 것이었지만 김두한은 10년 전과 똑같이 가고 싶었다. 10년 전 어렸던 시절의 복수를 위해 가는 것이었다. 김두한은 지금 소년 시절에 억울했던 분풀이를 위해 인천을 향해 가는 것이었다. 김두한과 종로 꼬마는 인천패에 대해서는 흘러들어온 이야기를 통해서만 들었지 별로 아는 바가 없었다. 전국 재패를 위해 인천 갈고리패와의 결전을 치른 것 말고는 인천패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당시 갈고리패는 인천 백가를 주름잡는 패거리로 상당히 강력했다. 한창 성장하던 김두한에게 갈고리패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았다. 어느 정도 버티던 갈고리패는 결국 무너졌다. 서울을 장악한 주먹패의 두목은 사실상 전 조선을 장악한 두목이나 다름없었다. 김두한이 직접 지방으로 내려가는 일은 없어도 지방의 주먹패들이 서울로 올라와 김두한에게 인사를 드리고 금품을 상납했다. 항구 도시 부산에서도 대구, 원산, 평양, 신의주, 심지어 만주나 상해에서도 인사하려 오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바로 서울의 옆구리에 붙어있는 인천패들은 코빼기도 디밀지 않았다. 서울패가 인천으로 내려가지 않을 수는 있어도 인천패가 서울의 발걸음조차 들이지 않고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김두한은 소년 시절부터 지닌 원한도 있었지만 인천에 대해서는 감정이 좋지 않았다. 김두한은 인천의 극장 주변으로 찾아갔다. 극장 주변에는 을의 주먹패, 건달패가 꿰어들게 마련이다. 주변의 인천패 거리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김두한은 몇 명을 쉽게 때려 눕혔다. 쓰러진 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방금 처참하게 당한 것을 보면 보통은 쉽게 달라들지 않았다. 하지만 인천패들은 덤벼들었다. 수많은 무리들의 에워싸였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김두한과 종로 꼬마는 대치했다. 지난날 소년 시절처럼 무리들에게 어이없이 얻어터졌을 때와는 달랐다. 그들은 성장한 것이다. 그것도 크게 성장한 것이다. 크게 싸움을 하고 몇 명을 쓰러뜨렸을 때 뒤에서 음성이 들렸다. 아니, 김두한 형님이 아니시오? 한 번씩 종로를 드나들던 인천의 주먹패로 김두한을 형님으로 깍듯이 모시던 항구라고 불리는 인물이었다. 인천 항구의 거물이라 해서 항구란 별명으로 더 통했다. 인천 항구에서 짐을 나르는 노동자들의 오야붕이자 뱃사람까지 관리하고 있는 역발산 같은 힘을 가진 인물이다. 그 거친 사람들을 다루던 항구가 김두한을 향해 형님이라고 크게 인사하자 주변의 주먹패들은 크게 동요하고 물러났다. 항구에서 인사를 올리자 인천의 주먹패들은 김두한에게 상납을 약속하고 인사를 올리게 되었다. 시라소니는 따분한 서울보다 매일 싸움이 일어난다는 인천으로 발길을 옮겼다. 해방 직후에 혼란이 가시지 않은 인천 부두에는 하루 수백 척의 어선이 고기를 싣고 들어와 인천 어련을 통해 중매자에게 넘겨지고 있었으나 어선들의 돈벌이는 말이 아니었다. 어련 경매장에는 깡패와 경찰 기관원들이 특실거려 고기를 빼내가는 한편 고기값을 후려쳐 싼 값에 받아 비싸게 팔아넘기는 횡포를 부리고 있었다. 이러한 난장판이 하도 심해지자 거친 인천 뱃사람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거나 크게 다치는 일이 많았다. 정팔은 시라소니가 이 경매장의 사태를 수습하는 데 적격한 인물이라 보고 시라소니에게 일을 맡기기로 했다. 경매장에 들끓는 패거리들 가운데 깡패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이러한 힘의 실오라기를 거머쥔 경찰과 미군정이 고용한 한국인 요원들이 골칫거리였다. 아무리 시라손이라도 항구는 원래 드센 곳이었고 인천 뱃사람들은 김두한에게도 끝까지 싸운 톡종들이었다. 전부 제압하기는 어려웠다. 바다는 외경의 자연과 부단히 싸워나가며 생사를 걸고 있는 바다. 사나이들이 늘 들끓어
주먹과 칼부림 속에서 하루가 시작되고 저무는 곳이기도 했다. 항구에서 유난히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폭력 사태가 잦은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였다. 시라소니는 품 안에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비수를 숨겨두고 있었다. 시라소니와 마주친 첫 손님은 군복 차림의 두 사나이였다. 이들은 몰골이 초췌한 시라소니가 경매장 입구에 서서 출입을 통제하자 가소롭다는 듯 비웃음을 흘렸다. 그들은 시라소니의 팔을 잡아 제치려고 했으나 시라소니는 완강히 두 팔을 뿌리치며 입구를 가로막았다. 급소를 순식간에 명중시키자 두 사내는 순식간에 쓰러졌다. 시라소니의 실력을 목격한 뱃사람들은 혀를 내둘렀다. 그러나 뱃사람들은 물러나지 않았다. 뱃가에 기생하는 기관원들 몇이 권총부리를 들이대며 시라소니를 협박했다. 시라소니는 권총을 든 한 사나이에게 오히려 목을 갖다 대며 고함을 질렀다. 그는 경험상 총이나 칼을 코앞에 갖다 대는 사람치고 행동에 옮기는 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더구나 이 녀석 저 녀석 쏘아 죽이겠다고 총부리를 들먹이며 윽박지르고 있어 정말 총을 쏠 놈은 하나도 없는 것이 뻔했다. 기관원들은 협박으로 시라소니를 눕히려 했으나 시라소니는 이미 그들의 머리 꼭대기에 있었다. 시라소니의 담대한 행동에 기관원들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시라소니의 출현으로 어느 정도 인천 어련의 경매장이 질서를 찾았을 때 인천 부두 한쪽이 또 시끌시끌해졌다. 커다란 이권이 달린 인천항 하역 작업이 인천의 주먹들로 구성된 자유노조의 독점에 놀아나고 있었다. 자유노조는 방대한 인천항의 하역 책임을 독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주로부터는 엄청난 임금을 받아 유용하는 등 오래전부터 비난을 사고 있었다. 이러한 자유노조의 세력은 당시 총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막강한 것으로 보였다. 자유노조의 위원장은 유계현이었고 부위원장은 방광기였다. 이들은 30줄의 인천 부두를 장악했을 정도로 순수한 인천 짠물의 토박이었다. 그들은 주먹은 별로 없어도 조직력과 통솔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월남인들로 된 수백 명의 하역부들을 거느리는 데는 안성맞춤인 인물들이었다. 아무리 주먹 하나로 뜻을 펴온 시라손이었지만 생면부지의 부두 하역장의 단신으로 뛰어들어간다는 것은 물방울로 바위를 뚫자는 이치와 다름없는 것이었다. 주먹의 황제 시라소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여러 두목들을 때려 눕혔다.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고 느끼던 시라소니는 끊임없이 덤벼드는 인천 패거리들 때문에 골치를 앓았다. 시라소니를 때려 눕히면 인천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 가는 주먹이 된다는 환상에 젖어 있었다. 인천 유흥가의 어깨에 김정국도 패거리들을 모아 시라소니를 기습하기도 했다. 물론 기습은 실패했지만 이처럼 인천 독종들이 계속해서 덤벼들었다. 서울에서 정팔과 이화룡이 급하게 돌아와 달라는 소식을 들어 급히 인천을 떠나 서울로 가게 되었다.